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녹록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고단한 인생을 겪고 있었죠.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인 만큼 그렇게 박지는 않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족한 글솜씨로나마 이렇게 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산골짜기 깊숙이 자리 잡은 곳에 살았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판잣집 같은 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한 남동생까지 네 식구가 살았어요. 부모님이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시면 어리디 어린 남동생과 뭐가 그리 재미가 있었던지 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주위에 아무도 살지 않다 보니 온 산은 저희의 놀이터였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부모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산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마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산길을 한참 내려가 처음 타본 버스에 마냥 신난 동생과 장난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린 곳은 산속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었죠. 처음 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곳저곳 쳐다보기 바빴고 그런 저를 아버지는 어디론가 끌고 가셨어요. 그곳은 국화빵을 파는 곳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고 있는 국화빵은 한눈에 보아도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 봉지를 저에게 건네주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하고 아빠는 저기 아는 사람 좀 만나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먹고 동생 손 꽉 잡고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올 때는 더 맛있는 붕어빵 사다 줄게. 어느새 국화빵을 한 입 베어문 저는 그 맛에 매료되어 아버지의 말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는데 어머니 얼굴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온기로 가득했던 국화빵 종이 봉투는 서서히 식어만 갔고 어둠이 찾아와도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이 버린 아이, 즉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운 겨울 실밥이 다 터진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내내 신어 허른 운동화에 발끝만 꼼지락거리며 엉엉 울고 있는 동생을 끌어안고 있던 저는 금방이라도 볼가로 줄줄 흐르려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며 이 끔찍한 시간이 어서 지나가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맛있는 붕어빵 사가지고 금방 올 거야. 라며 남동생을 달래면서 말이죠. 사실 그 말을 하면서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다시 우리 곁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하면 저 역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나이였지만 저보다 더 어린 남동생이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더 어른스럽게 동생을 다독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곳 없이 평생을 그 추운 길거리에 서서 보낼 줄 알았지만 저와 남동생을 안쓰럽게 보신 어느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너희들 추운데 왜 여기에 있는 거니? 엄마 아빠는 어딨어? 라는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희 밥은 먹었니? 안 되겠다. 아저씨랑 같이 가자. 아저씨는 저희 손을 붙잡고 낡은 국밥집에 데려가 주셨어요. 흠집이 많이 난 스댕 그릇에 한가득 퍼진 하얀 쌀밥, 시래기가 듬뿍 들어간 된장 시래기였고 숟가락이 그릇과 연신 마찰하며 나는 쨍 하는 소리마저 행복했을 정도로 정신없이 국에 밥을 말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허겁지겁 먹고 있을 때 아저씨가 또다시 물어봤어요. 너희 갈 데는 있는 거니? 부모님은 어디 있고? 너희가 말을 해야 이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단다. 엄마가 여기 잠깐 있으라고 했는데 안 와요. 그래? 그럼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니? 자세히 좀 말해보렴. 잘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습니다. 국밥을 사준 아저씨의 얼굴은 잘 생각나지 않지만 어쩐지 저희를 안쓰럽게 보았던 듯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배를 골며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포근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 어린애들이 얼마나 다채로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밥알 하나 안 남길 기세로 허겁지겁 국밥을 먹고 난 뒤 저와 남동생이 부른 배를 두드리며 멀뚱멀뚱 가게를 둘러보고 있자니
저희에게 국밥을 사준 아저씨는 다시금 저희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렇게 그 길로 저와 남동생은 고아원에 가게 되었죠. 고아원 생활은 조금 외로웠습니다. 고아원에 계셨던 원장님은 친절했지만 워낙 아이들이 많은 탓에 많은 사랑을 주시지 못했고, 당시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친해져 있었던 상황인지라 낯을 조금 가리던 저는 쉽사리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북적거리는 고아원에서 오롯이 저희 둘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하죠. 고아원에 있을 때 평소 제 남동생을 자주 보러 오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멀리 떨어져서 슬쩍슬쩍 훔쳐보기만 했기에 제대로 인사를 했던 적은 거의 없지만, 고아원에 올 때면 늘 제 남동생에게 줄 옷이나 로봇 장난감 등을 가지고 오며 간혹 가다가 저한테 선물에 인형도 챙겨주신 적이 있기에 어렴풋이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심 저런 아저씨와 아줌마가 부모라면 정말 좋겠다고 떠올리기도 했죠. 실제로 두 분은 부모님이 되어주시긴 했습니다. 저를 뺀 제 남동생의 부모님이요. 남동생은 새로운 부모님과 함께 덴마크로 가야 하니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 고아원 건물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아줌마 말 진짜 잘 들을게요. 저도 데려가시면 안 돼요? 시키시는 거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제발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 동생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입고 있던 원피스에 흙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먼지 묻은 바닥을 뒹굴며 목이 쉬도록 말했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에 덩달아 남동생까지 같이 울어버리니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 저를 달랬습니다. 수철이 영영 못 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철이는 행복을 찾아 덴마크로 떠나는 거야. 그리고 가끔씩 이곳에도 찾아온다고 하니까 너무 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울음 뚝 그치고 수철이 행복을 위해 우리 웃으면서 보내주는 게 어떨까? 그래야 수철이도 웃는 누나 얼굴을 담아가지 않을까? 차분한 어투로 저를 진정시키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 간신히 눈물을 멈추긴 했지만 왜일까요? 저는 어쩐지 그 이후로 동생 얼굴을 못 볼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혀 좋은 차를 타고 떠나는 동생의 모습을 하염없이 보다가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또다시 엉엉 울며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홀로 컸습니다. 남동생 또래 혹은 남동생보다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일찍이 누군가에게 입양되어 가족이 생겼지만 저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죠. 새로운 부모님에게 선물 받은 옷을 차려입고 신나는 표정을 하며 고아원을 떠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절 사랑해줄 부모님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슬픔만큼 언젠가부터는 체념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 부모님의 사랑을 얻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고아원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움도 부족해서 일을 하기도 무척이나 어려웠어요. 남들은 구하기 쉽다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이력서를 가지고 가면 주소에 적힌 고아원에 인상을 찌푸리고 약속했던 면접조차 안 봐주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영 살 수는 없었기에 근처 아무 가게나 두드리고 혹시 아르바이트 자리 있냐면서 애걸복걸 빌기도 수십 번. 드디어 제 정성이 통했는지 고아원 근처 빵집에서 저를 캐셔로서 채용해 주겠다고 하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빵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살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고아원을 나와서 허름한 단칸방에 살고 있던 저는 어느 작은 회사의 사무보조로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당시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누가 봐도 호감 갈 만한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업무상 저의 직속 사수였기에 부딪힐 일이 많아서 어린 마음에 조금 설레기도 했지만 사실 그 누구와도 연애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연애할 처지가 아니라고 느꼈죠.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때 저는 그저 하루 벌고 하루 사는데 급급했으니까요. 남편은 집이 아주 유복하지는 않았어도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단 한 푼에도 전전긍긍하는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으니
언젠가부터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서 점심을 함께 먹는 것조차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임아, 나 너 좋아하는 것 같다. 너 남자 없으면 그냥 나랑 연애 한번 해보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무슨 장난? 내가 이 나이 먹고 시덥지 않게 장난이나 치고 있겠어? 정말이야. 나 네가 좋아졌어. 남편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남자 만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만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편은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반해 반년을 넘게 저를 쫓아다녔고, 그쯤 되니 저도 이제는 제 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어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5년간 연애를 한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죠. 결혼 후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보조하기 위해 같이 직장을 관두고 함께 남편 사업에만 매달렸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사업이 단기간에 승승장구하여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하게 됩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선 순간 눈물이 핑 돌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지냈던 때부터 힘들게 일자리를 알아보던 날까지 주마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의 제 인생이 낡은 필름 영화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주제에 과분한 복을 받은 만큼 이 행복을 언제까지고 기억하며 평생 남들에게 친절하게 살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동안 삶에 지쳐 종종 잊고 있었던 남동생의 얼굴이 유독 선명히도 떠오르더군요. 내 동생도 바다 건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과 함께 아파트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주민회의 등으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볼 일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친한 주민도 생겼죠. 나이대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유독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주민은 같은 입주민들에게는 무척 착했지만 이상하게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 아저씨에게는 무척이나 혹독하고 악하게 굴었어요. 평소 저는 경비 아저씨와는 적당히 눈인사만 하고 지내던 사이에 불과했지만 어느 친한 주민이 경비 아저씨에게 못되게 구는 것을 봤어요. 아저씨, 여기 누가 담배 피고 꽁초 버려놨어요. 아저씨는 제가 말하기 전까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번에도 신경도 안 쓰더니 저 집게는 장식품으로 놔두신 거예요? 저거 들고 가서 빨리 담배꽁초 치우세요. 그러니까 경비를 잘 뽑아야 된다니까. 라고 친한 주민이 경비 아저씨에게 쏘아대는데 친한 사이라 뭐라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주민이 집에 들어가고 난 뒤 몰래 경비 아저씨를 찾아 위로해드렸습니다. 영서 엄마가 가끔 저렇게 히스테리를 부릴 때가 있어요. 왜 아저씨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아저씨가 잘못하신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친한 주민이 경비 아저씨를 괴롭히고 나면 뒤에서 위로해주길 여러 번. 저는 이제 경비 아저씨와 선뜻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딱 그 시기에 사사건건 경비 아저씨를 괴롭히던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근무 중 잠시 시간을 확인하느라 핸드폰을 봤다는 이유로 근무 태만이라며 면전에다 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 어이없네. 근무 시간에 핸드폰 보시는 거예요? 저희 돈으로 월급 받으시고 생활하시는 거면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분리수거도 쌓여있는 것 같은데 일은 안 하고 무슨 핸드폰이에요? 제 말 한마디면 아저씨 바로 잘릴 수도 있어요. 핸드폰 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 그동안의 모욕은 위태위태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 넘길 수 있는 정도였다면 그날은 정말로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앞에 나서서 경비 아저씨의 편을 들어줬어요. 영수 엄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저씨도 인격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람이야.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고작 관리비 몇 푼 내는 것 가지고 무슨 유세야? 그리고 영서 엄마가 무슨 권한으로 자르네마네 하고 있어? 진짜 수준 낮아서 같이 못 다니겠다. 아저씨, 그냥 무시하세요. 진짜 별꼴이야. 인생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현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 싸움을 계기로 친했던 주민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지만 경비 아저씨와는 사사로운 수다를 떨 정도로 친밀감이 쌓였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제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 쉬고 계시다가도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고 가끔은 계절에 좋은 과일을 봉지에 싸서 남편과 함께 먹으라며 제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고부터는 전업주부로 전향을 한지라 남편이 나가 있는 동안은 할 것도 없고 심심하기도 해서 종종 일부러 외출을 해서 경비 아저씨와 수다를 떠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변변찮은 친구도 하나 없던 제게 나이대가 비슷하면서 마음 착한 경비 아저씨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순찰을 돌고 쉬고 있던 경비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경비 아저씨는 부모님 없이 고아원에서 힘들게 살다가 덴마크로 입양되었는데 몇 년 후에 파양이 되어서 어찌저찌 덴마크에서 시간을 보내고 후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비 아저씨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고아원에 있을 때 나만 입양이 돼서 그 이후로 누나랑은 만나지 못했어요. 당시 누나도 힘들었을 텐데 나보다 겨우 2살 많다는 이유로 내가 부모님 보고 싶다고 울 때마다 누나는 어른스럽게 달래주고 그랬는데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네요. 한국에 와서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된다면 꼭 누나를 만나서 이제라도 못다 나눈 남매의 정이라도 나누고 싶은데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마음으로 그리워만 하고 있네요.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쓸쓸하게 살고 있지만 누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비 아저씨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마치 저와 제 남동생 이야기인 것만 같아서 전신에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2살의 나이 차이, 덴마크 입양. 저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이 당시 있던 고아원의 전경이 어땠는지, 몇 살 때 덴마크로 입양을 갔는지, 그리고 누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제가 익히 기억하고 있는 고아원 풍경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제가 남동생을 홀로 덴마크로 떠나보냈던 때의 나이가 일치하고 마지막으로 경비 아저씨가 기억하는 누나의 이름과 제 이름이 같다는 것까지 확인한 순간 전 한참을 못 박힌 듯 서서 경비 아저씨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자리에 주저앉아 어릴 때의 그날처럼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없어졌지만 미약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얼굴이 언제나 마음 깊이 그리워하고 있던 제 동생이 확실했으니까요. 정희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제 울음에 동생은 당황해 했습니다. 수철아, 내가 네 누나야 누나. 널 옆에 두고 내가... 제가 엉엉 울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동생은 당황한 듯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 누나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대체? 그리고 점점 현실을 받아들였는지 동생도 저를 꽉 안아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누나, 진짜 내 누나 맞아? 진짜 우리 누나 맞냐고? 정말이야? 대낮에 경비원과 늙은 아줌마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도대체 저와 동생은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가슴 시리게 헤어지고 가슴 아프게 다시 만났을까요? 그리고 저희 남매는 멀리 두고 온 기억을 한 장씩 꺼내 서로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지나가는 길고양이마저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동생과 기적 같은 재회를 한 이후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붙잡고도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절 다독였고 동생 역시 제 옆에서 잔뜩 고인 눈물을 애써 삼키고 있었죠. 간신히 진정이 된 다음 더듬더듬 이야기를 풀어놓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놀란 얼굴로 경비 아저씨를, 아니 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동생의 꿈을 꿀 때마다 우울감에 빠져있던 저를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은 제가 모르는 사이 제 동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던 차였는데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제 가족은 자신의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집에 오라며 기쁘게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동생이 저희 아파트 경비를 그만두고 제 남편의 회사 경비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급여는 물론 근무 환경도 훨씬 더 좋은지라 예전에 종종 피곤으로 찌들어 있던 동생의 얼굴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밝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동생이 마땅한 집을 구할 때까지는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기로 해서 이제는 원할 때마다 동생 얼굴을 실컷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동생은 저랑 남편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한사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에서 혼자 살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곰팡이가 바글거리는 낡은 원룸은 동생이 살기에는 너무도 좋지 않았던 곳인지라 남편이 오히려 더 나서서 함께 살자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대신 누나가 내 바가지 긁으려고 하면 대신 좀 막아달라고 하며 너스레도 떨면서요. 세 가족이 함께 사는 지금 저는 정말 더없이 행복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동생이 혼자 입양 가면서부터 막연하게 제 인생에 행복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가 하기에는 참 조숙한 생각이지만 어린애 인생에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모두 사라지는 경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비관적으로 몰고 가게 만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가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며 세상을 원망하다가 지쳐 잠든 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고 이제 영원히 잃어버렸다고만 여겼던 동생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별, 분명 너무도 힘들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에 충실하며 열심히 인생을 보내세요. 저처럼 예상치도 못한 우연과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